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봤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눈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매일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매일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40대 이후부터는 눈의 자연스러운 노화도 시작되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나 눈 질환, 심한 경우엔 실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눈을 돌보고 있나요? 하루를 돌아봐도 눈을 쉬게 하거나 눈 건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눈 건강은 왜 나빠지는 것일까요?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눈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24시간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컴퓨터, 핸드폰, TV 등 눈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 등 많은 일상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했었는데요. 게다가 영화관, 공연장 등 대면 여가 시설들이 폐쇄되거나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주요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식료품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편리함을 높여주지만 눈의 과사용, 안구건조증, 블루라이트 노출 증가 등으로 인해 눈 건강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눈물층은 눈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 주는데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안구 표면은 눈물층으로 덮이고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어 건조함을 예방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먼지나 작은 입자의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화면을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5회에서 8회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눈 깜빡임은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눈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눈 근육이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가 축적되어 안구 건조증을 유발시키고 피로감이 상승하여 두통이나 시야 흐림,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물감이나 가려움 등 심할 경우 각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나 집중해서 작업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전자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수면장애로 인해 눈이 피로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눈 건강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은 입력장치 역할을 하고 뇌는 이 정보들을 처리하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데 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지속되면 뇌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뇌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눈이 회복되지 않거나 피로가 계속 쌓여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눈물 생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이 자주 뻑뻑해져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충혈되거나 각막이 손상되어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눈물막의 재생에도 매우 중요하고 눈의 염증과 감염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면 부족이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눈의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밝은 불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고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 눈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시거나 간지러울 때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빈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지만 눈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 중 하나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과 세균 침투입니다. 눈을 비빌 때 눈의 표면인 각막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손톱이 닿으면 각막을 긁을 수 있는 위험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손상은 생각보다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눈은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물질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세균이 눈에 침투하면 결막염이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 세균이 눈의 자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눈을 비비는 습관은 단순히 눈 표면의 손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시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손보다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 흡연과 자외선 또한 눈의 노화와 질병을 촉진시키며 장기적으로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흡연을 하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산화스트레스라는 것이 유발됩니다. 이 산화스트레스는 눈의 노화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손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황반은 눈의 망막 중앙부에 위치한 영역으로 선명하고 정확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대표적인 실명질환인 황반변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시야가 흐려져 왜곡되어 보이거나 글씨를 읽고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금연하셔야 합니다. 자외선도 예외는 아니죠. 자외선은 눈 표면뿐만 아니라 깊숙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외선이 수정체에 축적되어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백내장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눈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나 양산 등으로 눈을 보호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 말고도 눈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삼을 가장 먼저 추천드릴게요. 인삼은 예로부터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검증받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죠. 인삼을 드시게 되면 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이 피로나 시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인삼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섭취 방법은 워낙 다양하지만 날이 추워지니 인삼차로 드셔보시는 것 어떠세요? 흡수율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인삼 한두 뿌리에 물 1리터와 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추와 생강을 소량 넣고 끓이기만 하면 건강차 완성이에요. 눈 영양하면 보통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눈 건강의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유해한 청색 광을 흡수하여 황반 손상을 예방하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 식이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 데쳐 드시는 것이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 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리 전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상온에 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달걀 또한 흡수율을 위해 굽거나 찌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도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등 붉고 파란색 계열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신경이나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눈에 유해한 자외선이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어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눈은 건조하면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눈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눈의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여 건조해지지 않게 눈물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여 안구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눈염증 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거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자연에서도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생활화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E나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눈의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황반변성, 백내장, 망막 손상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눈의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C는 오렌지, 키위, 자몽 등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는 호두, 잣, 땅콩 등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색소 중 하나로 주로 주황색이나 노란색 또는 붉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도한 빛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거나 자극이 된 경우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기름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실 경우 올리브유를 곁들인다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소화를 생각하신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해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가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과 효능, 그리고 부작용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그리고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겁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완전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의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정말 적은 양이니 하루에 수십 잔씩 드시는 거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첫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 교수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쥐의 대장암 세포를 넣어 대장암을 만들어 간과 폐로 전이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쥐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다른 쥐는 카페인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쥐에게는 커피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카페인 커피, 클로로겐산, 카페인을 투여한 세 그룹에서 모두 전이가 똑같이 억제되었습니다.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악효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 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 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5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아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아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 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 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엽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고구마의 효능 5가지. 1. 항암 효과. 2. 면역력 강화. 3. 소화기능 향상. 4. 노화 예방. 5. 혈관 건강.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1. 검은 반점주의. 2. 위장 약한 분주의. 3. 당뇨 있으신 분주의. 4. 신장 약한 분주의. 5. 흡연자주의.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동치미. 2. 사과. 3. 우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 소고기. 2. 땅콩. 고구마의 종류.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고구마 보관법. 온도에 민감. 정말 고구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선생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쏘갈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어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녹두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걱정 없이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란 성분이 풍부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빠르게 일으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일 텐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최고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놀라운 효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 동맥 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과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로 인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잡아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하여 당뇨로 인해 발생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 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E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하여 부종을 경감시켜주고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두는 우리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탁월하여 해독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독소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혈관 내의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도 해주고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는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기도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의 찬 기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진통 효과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열이 오르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를 일으켜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보약, 한약을 드실 때에는 녹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녹두가 보약의 약효를 모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기이죠. 녹두는 이런 간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데 간 기능을 강화해줘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지만 보약에는 상극인 것이죠. 보약의 효과도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전부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꼭 안내해 주는 것이랍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도 영양성분들이 풍부한데요. 녹두의 풍부한 소화효소들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고 이런 유익균이 녹두의 전분 성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낙산염이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낙산염은 소화기관에 이로운 영양성분을 공급해주어 소화기관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녹두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해줘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혈액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마비와 부정맥, 심장마비 등의 위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의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면 시아노아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노아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팩틴이 아마이드의 이상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궁합이 된답니다.